백인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한 명은 백인이고 다른 한 명은 흑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출산 중에 사망하여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나중에 발견한 것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종합병원은 활기로 가득했지만 유나의 분만실은 긴장과 괴로움의 중심이었습니다. 젊은 산모는 시트를 꽉 움켜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동욱이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얼굴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유나, 숨 쉬어. 제발 숨 쉬어. 동욱이 중얼거리며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 자신은 무너질 직전이었습니다. 수축이 점점 더 강해지고 빈번해졌습니다. 유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었고 그 뒤를 이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집중된 표정의 소희는 주변의 간호사 팀에게 재빨리 지시를 내렸습니다. 밀어, 유나. 온 힘을 다해 밀어. 거의 다 왔어. 의사가 목소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격려하려고 했었다. 유나는 헐떡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 남은 힘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첫 번째 쌍둥이를 세상에 데려왔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기쁨은 잠깐이었다. 그로부터 1분 후, 두 번째 쌍둥이가 태어났고 역시 강한 울음소리를 내었다. 동욱은 간호사들이 아기를 씻기고 감싸는 것을 놀라움과 혼란 속에 지켜보았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유나처럼 피부가 하얗고 다른 한 명은 피부가 검었다. 동욱은 말이 없었고 그의 마음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질문을 하기 전에 그는 놀라운 것을 알아챘다. 유나, 괜찮아. 유나. 동욱은 유나가 눈을 감고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목구멍에서 공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의사님, 뭔가 잘못됐어요. 동욱이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가 떨렸다. 소희는 즉시 유나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간호사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나의 삶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동욱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나, 잠깐만. 나를 떠나지 마. 그는 절박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사랑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을 돌봐줘, 동욱. 약속해. 그녀는 눈을 영원히 감았다. 동욱은 고통과 괴로움의 비명을 지르며 간호사들이 그를 떼어내려고 하자 유나를 붙잡았다. 소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정말 미안해, 동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어. 그녀는 말하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동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나에게 매달려 있었다.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동욱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그 순간 산산이 조각났다. 마침내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그는 간호사들이 유나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시간 후, 동욱은 대기실에 앉아 시선을 잃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엄마인 은지가 서둘러 도착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동욱아, 뭐야? 유나는 어디 있지?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나. 그녀는 올 수 없었어. 그리고 엄마,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욱이 더듬거리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은지는 그를 껴안고 위로하려고 했다. 정말 미안해, 아들아. 우리는 이걸 이겨낼 거야. 아이들이 지금 널 필요로 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동욱의 고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동욱은 쌍둥이를 보러 갔다. 인큐베이터 옆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나는 피부가 하얗고 다른 하나는 피부가 검었다. 유나를 잃은 아픔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아기들에 대한 혼란이 뒤섞였다. 은지는 동욱의 표정을 보고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동욱, 이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유나의 일부이고 너의 일부야. 동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과 고통이 있었다. 그는 쌍둥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은 어렵고 그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도전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욱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커피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옆방에서 쌍둥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만 들렸다. 은지, 그의 동욱아, 뭔가 먹어야 해. 은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들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그가 아이들을 위해 강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동욱은 눈이 빨갛고 생기가 없어 고개를 들었다. 배가 고프지 않아,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은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 아들아. 이게 내가 겪어야 했던 가장 힘든 일이겠지만 그 아이들은 내가 필요해. 유나는 내가 필요했고 내가 그들을 돌보도록 맡겼어. 하지만 어떻게 내 자식인지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는 하얗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든지가 한숨을 쉬며 동욱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어, 동욱아. 하지만 그들의 피부색이 그들이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해. 난 그들을 봤어. 그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봤어. 그들 속에는 너와 유나의 무언가가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시험을 볼 수 있어.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들을 거부하지 마. 동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고통이 남아 있었다. 난 혼자는 못해, 엄마.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잠깐이라도 그들을 돌봐줘. 은지는 아들의 눈에서 고통과 절망을 보고 그가 붕괴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좋아, 동욱아. 내가 돌볼게. 하지만 기억해. 그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돌아와. 동욱은 압도당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 외출해야겠어요. 생각해야겠어요. 동욱이 집을 나서자 은지는 쌍둥이가 울고 있는 방으로 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쌍둥이를 들어올려 한 팔에 하나씩 안고 부드럽게 흔들기 시작했다.
쉿. 진정해. 꼬마들아. 다 잘 될 거야. 할머니가 왔어요. 동욱은 동네를 목적 없이 헤매며 생각에 잠기고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정비소를 지나갔지만 들어갈 힘이 없었다. 대신 그는 근처의 술집으로 향했고 술로 슬픔을 달래려고 했다. 동욱,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술집에서 그를 발견한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승연이 물었다. 승연은 친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그의 옆에 앉았다. 승연,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나는 죽었고 집에는 내 아이인지도 모르는 2명의 아기가 있어.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동욱이 절망의 목소리가 깨지며 고백했다. 승연은 동욱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미안해, 동욱.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겠어. 하지만 여기 숨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넌 그걸 받아들여야 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동욱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승연은 친구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동욱아, 그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시간을 내되 버리지 마.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이해는 되었지만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노력할게, 승연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와줘서 고마워. 그는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고 조금은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압도당했다. 은지는 거실에서 쌍둥이를 흔들어 주고 있었고 쌍둥이는 마침내 진정되었다. 동욱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엄마, 모든 것에 감사해. 내가 부탁한 것 이상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 동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고통이 가득했다. 은지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동욱이 다가가 쌍둥이 중 한 명을 안고 거부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다. 그날 밤, 쌍둥이들이 옆방에서 자는 동안 동욱은 깨어 있었고 생각과 감정에 시달렸다. 다음 날, 은지는 작은 방의 로킹체어에 앉아 쌍둥이 중 한 명을 안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그녀를 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 아기의 대조는 그녀를 계속 당황하게 했다. 그녀의 팔에 안긴 아기는 창백한 피부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침대에서 잠든 그의 동생은 짙은 피부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쉿. 괜찮아. 내 사랑. 은지가 속삭이며 아기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사랑했지만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대답 없는 질문들. 동네 사람들의 중얼거림과 수군거림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고 악의적인 말을 들었다. 식료품점의 이웃들은 은지가 들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욱이 쌍둥이 봤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중 하나는 은지의 것이 아닌 것 같아. 한 여성이 속삭였지만 은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심호흡을 하며 그 소문을 무시하려고 했었다. 그녀는 손주들과 동욱을 위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덜기 위해 절친 예진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예진아, 이 모든 소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지는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고백했다.
사람들이 계속 유나의 정절과 동욱의 친자 관계에 대해 의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 예지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친구야, 소문은 그저 말일 뿐이야. 너는 누구보다 유나를 잘 알고 있었어. 그녀가 항상 원칙을 지키는 여자였어. 유저는 이상할 수 있고 그 아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손주들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다. 고맙구나, 예진아. 그 말을 들어야 했어. 들었어. 하지만 힘들어, 은지가 말했다. 특히 동욱도 의심했을 때 말이다. 예진은 그녀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동욱이 상처받았어. 은지. 유나를 잃고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건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에게 시간을 줘. 그동안 그 아기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계속 줘. 은지는 새로운 각오로 집으로 돌아왔다. 쌍둥이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었고 그들을 둘러싼 의심과 소문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은지와 동욱이 사는 동네는 돈독한 공동체였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었고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쌍둥이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때 존경받던 동욱과 그의 가족은 이제 이웃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마주했다. 동욱은 정비소로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유나를 잃은 것에 대한 걱정과 고통,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의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승현은 그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동욱아, 집중해야 해.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승현은 엔진의 너트를 조정하면서 말했다. 동욱은 한숨을 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었다. 알아, 승현아.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쌍둥이, 유나, 소문. 모두 혼란스러워. 승현은 도구를 내려놓고 친구에게 다가갔다. 이봐, 우리 모두 널 돕기 위해 여기 있지만 넌 이걸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해. 누군가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해.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질 수는 없어. 동욱은 친구가 옳다는 걸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승현아. 이걸 다룰 방법을 찾아야겠어. 한편 은지는 집에서 쌍둥이를 돌보는 과제에 직면했다. 아기들은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했고 은지는 그들에게 온 사랑을 줄 의향이 있었지만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의 방문과 악의적인 댓글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은지는 쌍둥이들과 함께 공원을 걷다가 항상 가족 친구였던 이웃 하윤을 만났다. 하지만 하윤조차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지, 이 모든 걸 어떻게 다루고 있어? 힘들 거야. 특히 글쎄, 쌍둥이들 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말이야. 하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은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윤아, 이 아이들은 내 손주들이야. 난 이 아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그게 다야. 하윤은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은지. 미안해. 그냥 글쎄, 사람들이 어떤지 알잖아. 그래, 알아. 은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우선순위는 이 아이들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동욱은 그날 밤 지치고 지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은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우가, 우리 이야기해야 해 은지가 말하며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동욱은 하루의 무게를 느끼며 앉았다. 엄마, 왜 그래? 소문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문제를 마주해야 해 의사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고 하지만 이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해. 내 자식들이 널 필요로 해.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옳다는 걸 알았다. 내가 할게. 엄마. 내가 검사할게.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자식들과 가게에 집중해야 해.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동욱아. 하루하루 그 다음 날들은 힘들었지만 동욱과 은지는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DNA 검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동안 동욱은 자식들을 위해 존재하려고 노력했다. 가게에서 승현과 다른 직원들은 그를 지지했고 그가 가족을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할 때 그를 대신했다. 동네는 여전히 수다와 성급한 판단의 장소였지만 점차 어떤 사람들은 지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은지의 친구 예진이는 지역사회와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동네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고 지금은 판단이 아니라 함께할 때입니다. 예진은 회의 중에 말했다. 은지와 동욱은 등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진의 메시지는 일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욱은 끝없는 고통과 혼란의 악순환에 갇힌 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쌍둥이의 친자 관계에 대한 의심이 유나를 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뒤섞였다. 그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커피잔을 바라보며 상황이 그를 짓밟았다. 어느 날 오후 작업장에서 돌아온 그는 거실에서 은지가 쌍둥이를 흔들어 잠재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동욱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아이들. 의심은 고통과 동네 소문에 의해 더욱 커졌다. 엄마, 이렇게는 못 살아요. 동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욱아,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네가 필요해. 동욱이 고개를 저으며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엄마, 이럴 수 없어요. 의심이 너무 많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는 아이들에게 쓸모가 없어요. 은지가 아들의 괴로움을 이해하지만 그를 강제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뭐 할 거야? 저는 먼 도시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요. 동욱이 단호하면서도 슬픈 어조로 대답했다.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이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 돌아올게요. 엄마. 그냥 마음을 비울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동욱이 말하며 엄마를 꼭 껴안았다. 그날 밤 동욱은 몇 가지 물건을 챙겨 은지와 쌍둥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조부모의 버려진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도착했을 때 집은 그가 기억했던 그대로였다. 낡고 먼지가 쌓였고 추억으로 가득했다. 동욱은 덜 낡은 방 중 하나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집 주변의 작은 수리 작업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고통과 외로움이 곧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술이 그의 탈출구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값싼 술 한 병을 들고 현관에 앉아 유나를 기억했다. 웃음, 함께 나눈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기억했다. 그는 죄책감과 의심에 압도당했다. 쌍둥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유나가 그에게 무언가를 숨겼다면, 하지만 또한 그들이 자신의 아이였다면, 그 불확실성이 그를 안에서 먹어치웠다. 동욱은 거의 1년 동안 그의 피난처였던 조부모님 집에서 혼자가 되었다. 밤은 어둡고 고요했고, 그의 거친 숨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오래된 나무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방해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빈 병들을 셀 수 없었다. 고통과 자책의 밤을 조용히 지켜보는 증인들이었다. 그날 밤, 동욱은 잠시 술을 내려놓고 기억을 떠올리기로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유나를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다. 그녀의 전염성 있는 웃음과 활기찬 에너지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날 기억나, 유나, 동욱이 중얼거렸고 그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 공원에서 만났지. 넌 대학 과제를 위해 꽃을 따러 갔고 나는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지. 그는 첫 데이트를 기억했다. 단순한 저녁 식사였지만 웃음과 깊은 대화로 가득했다. 그리고 결혼식은 겸손한 행사였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유나는 흰 드레스를 입고 빛났고 동욱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웅장하고 희망적이었다. 그들은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함께 삶을 꾸리고 싶어 했다. 유나가 임신했을 때 동욱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출산 당일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동욱은 술병을 비우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 유나. 네가 필요로 하는 남자가 아니었어.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아니었어. 현관문이 삐걱거렸고 동욱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승현 동욱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동욱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결의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걸 지켜볼 수 없어. 승현이 말하며 문을 닫았다. 내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 지켜볼 수 없어. 동욱은 한숨을 쉬며 얼굴을 쓰다듬으며 머리를 비우려고 했다. 승현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유나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과 의심에 짓밟히는 기분이야. 승현은 그와 마주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알아. 쉽지는 않지만 유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야 해. 그녀는 강하고 충실했고 온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했어. 그녀는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만약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떡해, 승현아.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전부 거짓말이었다면 어떡해, 승현이 고개를 저었다. 유나는 그렇지 않았어. 진실을 알아내야 해. 의심을 가라앉히려면 DNA 검사를 해. 하지만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 계속 숨어서 술에 빠져 있을 수는 없어. 동욱은 친구를 바라보며 승현의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럼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모르는 게 너를 파괴하는 거야, 동욱아. 그리고 너는 내 자식과 내 삶에서 계속 멀어질 수 없어. 승현은 단호하지만 이해심을 가지고 말했다. 동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희망의 불꽃이 자신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말이 맞아, 승현아.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승현은 친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좋아. 네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날, 동욱과 승현은 DNA 검사를 위한 약속을 잡았다. 동욱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침내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승현이 떠났을 때 동욱은 집에 혼자 남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는 탁자 위에 올려놓은 유나와 쌍둥이의 사진에 다가갔다. 그는 사진을 찍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유나, 정말 미안하지만 너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번에는 새로운 결의로. 승현이 방문하고 2주 후에 DNA 검사를 예약한 후 동욱은 집으로 돌아가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짐을 챙기기 위해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다락방은 먼지와 잊혀진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욱이 오랫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감정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가 그곳을 훑어보던 중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오래되고 먼지가 묻은 여행 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동욱은 그것에 다가가서 집어 올리자 놀랍게도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여행 가방을 닫아두는 녹슨 자물쇠를 열 도구가 필요했다. 다락방을 수색하던 중 그는 그 일에 적합해 보이는 작은 지렛대를 발견했다.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한 끝에 자물쇠가 풀리자 동욱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를 말문 못하게 만들었다. 편지, 사진,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는 먼저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놀라게 했다. 10대 시절의 할아버지와 백인 여성, 흑인 남성이 함께 있었다. 동욱은 증조부모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을 막연히 기억할 뿐이었다. 그는 다락방 바닥에 앉아 사진이 주변에 펼쳐져 있는 가운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증조부가 증조모에게 쓴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인종 간 결혼으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헬레나, 편지가 시작되었다. 이런 시기는 힘들지만 당신의 사랑은 제가 계속 살아갈 힘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사랑이 모든 장벽을 극복했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욱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족의 역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풍부했다. 그는 여러 편지를 계속 읽었고 각 편지는 그의 유산이라는 퍼즐 조각을 채웠다. 작은 상자에서 동욱은 더 많은 사진과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오래된 시계, 펜던트였다. 모든 것이 그의 증조부모가 사랑을 위해 큰 도전에 맞선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가 유나를 생각하게 했고 모든 의심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했다. 새로운 이해와 과거와의 연결 감각으로 동욱은 이 발견을 어머니 은지와
아마도 쌍둥이가 더 자랄 때와 공유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편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모아 가방에 보관했다. 다락방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할아버지 다락방에서 꼭 봐야 할 게 있어.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말했다. 우리 증조 부모님의 사진과 편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혼혈부부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 은지가 대답하기 전까지 전화선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동욱이 말이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우리가 편견 없이 살기를 바랐어. 하지만 엄마, 이게 모든 걸 바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우리의 역사, 내가 알아야 해. 특히 지금은 말이야. 동욱이 주장했다. 알아. 아들아, 알아. 네가 돌아오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약속할게. 하지만 제발, 빨리 돌아와. 내가 여기 있어야 해. 근지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돌아올게, 엄마. 약속할게. 동욱이 새롭게 다짐하며 말했다. 동욱은 하루 종일 짐을 챙기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되새겼다. 사진과 편지는 자신과 자식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열쇠인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러 가는 대신 편지를 보며 증조부모들의 삶에 대해 읽었다. 금지된 사랑과 그들이 겪은 투쟁에 대해 말이다. 다음 날, 동욱은 기억과 계시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어머니와 이 발견을 어떻게 공유할지,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자식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했다. 그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그를 꼭 껴안으며 맞이했다. 너무 보고 싶었어. 동우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엄마. 그리고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동욱은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동욱은 가방에서 사진과 편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은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고 보았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은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동욱이 제안했다. 엄마와의 대화가 끝난 후 동욱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쌍둥이 방으로 올라갔다. 이 순간까지 오는데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그는 문을 열자 쌍둥이들이 침대에서 깨어나 작은 손과 발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아이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들의 눈은 크고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동욱은 이전에 간과했던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유나와 너무나 흡사하게 웃는 모습과 그들이 하는 작은 몸짓은 그를 유나와 닮았다. 그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쌍둥이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안녕, 꼬마들아. 그는 부드럽지만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야. 쌍둥이 중 한 명. 피부가 밝은 쌍둥이는 미소를 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피부가 어두운 쌍둥이는 호기심과 수줍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욱은 두 번째 쌍둥이의 목에 작은 점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정확히 자신에게도 점이 있는 곳이었다.
믿기 어려워. 동욱이 중얼거리며 깊고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너는 나의 일부야. 유나의 일부야. 그 다음 날은 결정적이었다. 도착한 다음 날, 동욱과 은지는 쌍둥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DNA 검사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했지만 동욱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그는 실험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동욱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둥이는 당신의 친자식입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동욱은 안도감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의심과 고통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 속에 서서 소식을 처리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장 쌍둥이 방으로 갔다. 그들은 내 자식이야, 동욱이 말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과 놀고 있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자식이야,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동욱아. 이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될 때야. 동욱은 은지와 다시 함께 살면서 아이들과 다시 연결되기를 결심했다. 그는 아이들과 놀고, 돌보고, 그들의 성격에 대한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다. 쌍둥이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아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아빠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웃고 중얼거렸다. 며칠 후, 동욱은 쌍둥이들을 유나의 무덤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는 미뤄왔던 방문이었지만 한 장을 마무리하고 다른 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화창한 아침에 묘지에 도착했다. 동욱은 쌍둥이 중 한 명을 안고 은지는 다른 한 명을 안았다. 그들은 유나의 무덤에 다가갔고 동욱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었다. 유나, 우리가 왔어. 동욱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아이들은 예쁘고 내가 그들을 돌볼 거라고 약속할게. 내 기억을 존중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 거야. 그는 무덤 옆에서 꽃으로 놀고 있는 쌍둥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은지는 동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지지했다. 동욱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지고 있던 무게의 상당 부분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유나, 매일 내가 그리워.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약속할게. 그들은 묘지에 더 오래 머물며 고요함과 마무리의 감각을 즐겼다. 동욱은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미래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동욱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헌신했다. 매일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쌍둥이와 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돌보는 인물이 되어 웃음, 게임,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다. 세월은 빨리 흘러 이제 6살이 된 쌍둥이는 학교에 갈 준비가 되었다. 동욱과 은지는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전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 첫 주는 힘들었다. 쌍둥이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가 왜 그렇게 피부색이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반 친구들을 만났다.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과 잔인한 말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왜 형과 그렇게 달라 보여? 소년이 의심 가득한 어조로 물었다. 밝은 피부의 쌍둥이,
시우는 동생 태환을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특별하거든요. 우리는 형제이고 그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동욱은 가방에서 사진과 편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은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고 보았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은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욱이 제안했다. 엄마와의 대화가 끝난 후 동욱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쌍둥이 방으로 올라갔다. 이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문을 열자 쌍둥이들이 침대에서 깨어나 작은 손과 발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두 아이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들의 눈은 크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서 그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동욱은 이전에 간과했던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유나와 너무나 흡사하게 웃는 모습과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몸짓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자 쌍둥이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안녕, 꼬마들아, 동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아빠야, 쌍둥이 중 한 명. 피부가 밝은 쌍둥이는 미소를 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피부가 어두운 쌍둥이는 호기심과 수줍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욱은 두 번째 쌍둥이의 목에 작은 점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정확히 그에게도 점이 있던 자리에 있었다. 믿기지 않아. 동욱이 중얼거리며 깊고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너는 나의 일부야. 유나의 일부야. 그 다음 날들은 결정적이었다. 도착한 다음 날, 동욱과 은지는 쌍둥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DNA 검사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했지만 동욱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그는 실험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동욱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둥이는 당신의 친자식입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동욱은 안도감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의심과 고통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 속에 서서 소식을 처리했다. 그러고는 곧장 쌍둥이의 방으로 갔다. 그들은 내 자식이야. 동욱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과 놀고 있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자식이야.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난 항상 알았어. 동욱아. 이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될 때가 됐어. 동욱은 은지와 다시 함께 살면서 아이들과 다시 연결되기를 결심했다. 그는 아이들과 놀고, 돌보고, 그들의 성격에 대한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쌍둥이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아빠가 이야기할 때 웃고 중얼거리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동욱은 쌍둥이들을 유나의 무덤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는 미뤄왔던 방문이었지만 한 장을 마무리하고 다른 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화창한 어느 날 아침 묘지에 도착했다. 동욱은 쌍둥이 중 한 명을 안고 있었고 은지는 다른 한 명을 안고 있었다. 그들은 유나의 무덤에 다가갔고 동욱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돌 위에 손을 얹었다. 유나, 우리가 왔어.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예쁘고 제가 그들을 돌볼 거라고 약속할게요.
당신의 추억을 존중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게요. 쌍둥이들이 무덤 옆에서 꽃으로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지는 동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지지했다. 동욱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의 상당 부분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유나, 매일 보고 싶지만 아이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약속할게요. 그들은 묘지에 더 오래 머물며 고요함을 즐겼다. 동욱은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미래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동욱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헌신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쌍둥이들과 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돌보는 인물이 되었고 웃음, 게임,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렀고 이제 6살이 된 쌍둥이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동욱과 은지는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전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쌍둥이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왜 두 형제가 그렇게 다른 피부색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과 잔인한 말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왜 형과 이렇게 달라 보이니? 의심이 가득한 어조로 한 소년이 물었다. 피부색이 밝은 쌍둥이, 시우는 동생 태환을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특별하거든. 형제니까 그게 다야. 태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지지를 느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말은 상처를 주고 무시하기 힘들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동욱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평소에는 에너지 넘치고 웃음이 많은 쌍둥이는 조용하고 침울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동욱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시운과 태환은 시운이 말하기 전에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어떤 아이들이 나쁜 말을 했어? 우리가 다르니까 형제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 동욱은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옳지 않아. 너희는 형제고 있는 그대로 완벽해. 우리가 이걸 알아낼 거야. 그날 밤 동욱과 은지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학교 교장인 유림과 이야기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다양성과 수용에 대해 교육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다음 날 동욱과 은지는 교장실에서 교장을 만났다. 유림은 그들에게 동정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유림이 말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들여지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양성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워크숍과 활동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쌍둥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르다는 것이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유림은 다양성과 수용에 대한 일련의 워크숍과 강연을 조정했다. 그들은 전문가를 초대하고 아이들이 차이점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했다. 쌍둥이들도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반 친구들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했던 아이들이 쌍둥이에게 호기심과 존경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온과 태환은 다양성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와 동맹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청소년기는 더 큰 압박과 새로운 편견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반 친구들은 여전히 그들의 차이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처를 주는 발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시온과 태화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좌절과 슬픔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태환이 절박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위해 항상 싸워야 해서 지쳐요. 동욱은 주방에서 듣고 있었고 그들에게 합류의 옆에 앉았다. 힘들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은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더 개방적이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듣고 있던 은지가 다가와 쌍둥이를 껴안았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고 이 일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그날 밤, 쌍둥이는 꿈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라서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결심했다. 불의와 편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차별에 직면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싶어요. 시온이 목소리에 결의를 담아 말했다. 나도요, 태환이 덧붙였다. 저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동욱과 은지는 자부심과 감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아들들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힘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동욱이 그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위대한 일을 이룰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동욱의 작업장은 더운 오후였습니다. 도구 소리와 기름과 금속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욱은 깊은 생각에 잠겨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동욱이 엔진을 수리하던 중 문이 열리고 여자 목소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욱, 여자가 호기심 어린 듯 말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들어 더러운 걸레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더 알고 싶어하는 수사기자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레리오 내셔널의 기자 지영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더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동욱은 약간 당황한 듯 흔들었다. 지영아, 반갑다. 하지만 내 삶에 대해 내가 그렇게 흥미로워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와 기원을 발견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동욱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길고 복잡한 이야기야. 증조부의 오래된 편지와 사진을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했어. 그는 흑인 남성이었는데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어. 그들은 많은 인종차별과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했어. 지영이 노트와 펜을 꺼냈다. 더 듣고 싶어. 이야기할 시간 있어.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작업장 구석에 앉아 그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영은 자세한 메모를 적었다. 그는 편지와 사진을 발견한 것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더 잘 이해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동욱, 지영이 메모를 마치며 말했다. 많은 사람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쓰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동욱이 고개를 저었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작가가 아니거든요. 지영이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상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동욱은 잠시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한다는 생각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꼈다. 좋아. 지영아. 해보자.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가 극복한 모든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 후 몇 달 동안 동욱과 지영은 함께 책을 썼다. 동욱은 밤마다 기억하고 글을 썼고 지영은 그가 이야기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치고 치유적인 과정이었다. 동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유나와 그의 조상들의 기억을 기리고 있다고 느꼈다. 마침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책의 제목을 루츠 오브 벨러로 지었습니다. 동욱은 출판일이 되자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솔직함과 희망과 인내의 메시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동욱의 이야기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편견과 어려움에 직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밤, 동욱은 은지와 쌍둥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 책에 대한 댓글과 리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태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강하고 용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아빠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요. 동욱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의 것인 동시에 제 것도 됩니다. 우리 모두 많은 것을 겪었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은지는 할아버지와 증조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동욱아. 당신은 가능한 한 최상의 방식으로 그들의 추억을 기렸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욱은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책이 성공하면서 동욱은 학교, 지역사회, 행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욱은 집에서 저녁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을 초대하여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식탁을 차리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이후로 그의 삶은 예상치 못했지만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동욱이 문을 열자 지영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 동욱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말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와줘서 고마워.
동욱이 대답하며 병을 받았다. 거실에서 저녁 먹을게. 음식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들은 앉아서 책,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혼하고 10대 자녀를 둔 엄마인 지영은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했다. 동우가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항상 감탄했어. 너는 영감이야, 지영이 말하며 눈을 진심으로 빛냈다. 동욱은 오랜만에 느낀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너도 영감이야, 지영아. 너 없이는 내가... 동욱은 지영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밤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이 분명해졌다. 지영과 동욱은 웃고 개인적인 일화를 공유하며 매 순간 더욱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은 계속 만나서 서로의 동행을 즐겼습니다. 직업적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더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와 쌍둥이는 동욱과 지영의 관계를 지지했습니다. 아빠, 지영이 대단해.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요. 시훈이 마당에서 놀던 어느 날 오후에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지영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은지도 찬성했습니다. 동욱, 지영이는 멋진 여자야. 내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은 게 기뻐. 세월이 흐르고 쌍둥이는 법학대학에 진학하여 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졸업식 날은 온 가족에게 감동적인 행사였다. 모자와 가운을 입은 시훈과 태환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다. 시훈이 연설을 시작하자 군중은 조용해졌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가족들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훈이 말을 시작하며 청중석에 있는 아버지, 지영, 은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차이점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 경험들이 우리를 강화했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태환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차별과 싸우고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데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쌍둥이의 말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청중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해냈어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네, 엄마. 그들은 해냈어요. 동욱이 대답하며 지영의 손을 꽉 쥐었다. 졸업 후 쌍둥이는 자란 지역에서 자신의 로펌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들은 불의에 맞서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싸움은 차별과 인종차별에 맞서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동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은 집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이민자 가족의 사건이었습니다. 시온과 태환은 쉴 새 없이 증거를 제시하고 가족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서 승소했고 이는 가족에게 정의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우리는 출신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시우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태환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동욱, 지영, 은지는 쌍둥이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정이 길고 도전이 많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각각의 장애물이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사무실에 모두 모인 동안 태화는 동욱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고마워요. 지영 시운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동욱은 미소를 지으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우리의 어려움을 좋은 힘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가족, 친구,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동욱은 쌍둥이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단결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욱의 가족은 회복력과 힘의 모범이 되었고 이웃과 그 너머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동욱, 유나,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가장 힘든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랑과 회복력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시켜줍니다. 차별과 편견은 가혹한 현실이지만 함께라면 이러한 투쟁을 더 나은, 더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여정은 우리의 차이점이 가장 큰 힘이며 단합과 이해를 통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수용과 존중을 증진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더욱 강렬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